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관세 전쟁이 대형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으름장을 놓고 공격하고 또 세계 각국은 그것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나도 그대로 맞대응하겠다 하는 움직임을 펼치기도 합니다. 세계가 미국에 맞서고도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굴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그대로 반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관세 전쟁의 양상이 세계 경제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걸 들여다보는 것은 2025년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관세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더욱이나 유럽을 패싱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패싱하고 러우 전쟁을 러시아와 둘이서 단독으로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패싱 당한 유로피언 국가들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유로피언 국가들은 미국은 새로운 적이야 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야,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지고 수가 있을까 하는 움직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정말 독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혹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맹국 맞나 하는 생각을 갖고 기존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 대응하자. 뭔가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하자. 우리도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다. 같이 대응해보자 하는 움직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도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의 대주제는 바로 관세다. 그 관세라는 툴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행방을 만들 것인지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역시 오늘 이 각국의 정말 거센 대응, 미국에 맞서기 위한 이런 준비, 어떤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작된 관세 전쟁입니다. 자,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25% 때리겠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다.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2월 4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3월 4일, 12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또 한 달간 유예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또 4월 2일부터는 전 세계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또 이제 이 4월 2일부터는 또 다른 개념이죠. 보편 관세가 아닌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러 관세 포탄들을 지금부터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예외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관세는 0입니다. 결국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 관세 때릴 거야. 그 관세 안 때리고 싶으면, 안 맞고 싶으면 미국의 생산기지를 둬라. 라는 압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목적인 게 아니고 트럼프의 목적은 세계 많은 제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목적인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라는 카드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관세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만큼 수출은 얼마 안 하는데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세계 각국이 미국에 수출하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럼 미국은 무역 수지가 이제 0에 가깝게 가거나 또 무역 수지가 최초로 흑자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줄여나가는,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 적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떤 국가들이에요? 중국이 있죠. 중국이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가 멕시코예요. 그 밖에도 독일이나 일본, 캐나다와 같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게 이렇게 많은 무역 적자를 만들고 있다. 너네 수출 많이 해서 좋니? 돈 많이 벌어서 좋니? 내가 관세 때릴 테니까 더 이상 수출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서 공장 경영해라. 공장 지어라. 너네 미국에서 공장 짓고 돈 벌든 너네 본국에서 공장 짓고 돈 벌든 똑같이 기업들은 돈 벌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용 창출의 기회도 좀 주고 우리에게도 뭐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도 유도를 좀 해줘 라는 요구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관세를 부과할 때 결국 이런 국가들이 주요 타겟이 될 텐데 방금은 무역 적자 규모로 보여드렸지만 멕시코, 중국, 캐나다 이 3대 국가가 미국의 재화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3대 국가입니다. 그 밖에도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까지도 대만, 아일랜드, 인도 이런 나라들까지도 미국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재화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수출길이 막히겠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마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그냥 대응하지 않고 그냥 관세 부과만 받는다면 대대적인 수출량의 제약이 야기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합니다. 트럼프 1기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2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대응팀을 다 구성해요. 교류를 확대해요. 또 관세에 맞대응을 합니다.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공장 이동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동할게 이거죠. 수입을 또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수입을 늘리면 예를 들어서 원유 수입을 늘린다. 천연가스 수입을 늘린다. 그럼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무역 협정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또 많은 미국 기업들을 압박합니다. 너네 관세 때릴 거야? 우리 기업들 힘들게 만들 거야? 나 미국 기업들 압박할 거야. 우리도 불매운동 벌일 거야. 또 이렇게 압박을 취하니까 우리 수출길이 막히죠. 그러면 내수 경기라도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각국의 대응들이 있는 겁니다. 그 조합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각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정부 트럼프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소수 강요로 구성된 비밀 핵심 강요 회의체를 구성합니다. 캐나다는 강요 외에도 주지사까지 포함된 대응팀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미국 대선 전 EU 집행위원장 주도로 트럼프 정책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비공식 신속 대응팀이죠. 트럼프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일본도 관방장관,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부, 경제산업부, 재무부, 방위성 이렇게 정말 정부 부처로 구성된 트럼프 대책회의를 가동합니다. 트럼프 대응 조직을 가동함으로써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또 이들을 이용해서 또 뭐를 합니까? 소통하고 교류를 강화합니다. 각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 혹은 현 정부 인사, 트럼프 1기 당시 접촉했었던 인사 이들을 이용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로비 전력을 가동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나 부처별 접촉을 강화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1기 브로맨스, 친인도계 인사를 활용하고요. 베트남도 서열 1위에서 3위를 접촉을 하고 골프 외교를 많이 합니다. 영국, 트럼프가 영국 왕실과 모친 출생지, 바로 스코틀랜드죠. 출생지에 대한 애착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또 추진함으로써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요. 캐나다, 멕시코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물론 있었죠. 근데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정부 인사들과 트럼프 팀과의 상호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국가마다 적절한 소통과 교류, 로비를 다하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소통 및 교류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의 움직임이에요. 아부의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에까지 갔죠. 가서 TV에서 트럼프는 무섭고 강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매우 진지하고 강력합니다. 극찬을 합니다. 국방비 증액이요? 미국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당연히 국방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일본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 일본의 LNG선 수출 허용해줘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LNG 수출을 허용해줘서 좋았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런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가정에 기대어서 전제의 기초에서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가정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일본의 대체적인 국회의 답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적인 답변을 당연히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얘기한 것이 답변 진짜 좋네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까지 합니다. 굉장히 아부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총리의 이런 모습들도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를 강화하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상회담 같은 것도 없었는데 정상회담까지 걸치고 그런 큰 충격을 피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 교류를 강화하는 행보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대응도 있지만 맞대응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나도 똑같이 이에는 이 대응할 거야 라고 움직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맞관세 조치를 발표하거나 또 물밑 접촉 같은 것, 이런 것을 합의를 같이 모색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맞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 물밑 접촉을 해야 합의를 할 수가 있죠. 맞관세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물밑 접촉이 가능합니까? 또 일부 국가는 자국의 대미 관세율을 아예 인하하는 것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를 이만큼 인하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는 대미 무역 적자 상황을 이용해서 관세 예외 적용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무역 적자국이에요. 미국 너네가 흑자국입니다. 우리 관세 대상 제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맞관세 대응, 중국이 있죠. 2월 10일 날 맞관세를 가동하죠. 캐나다는요, 대미 맞관세 조치를 발표한 다음에 또 멕시코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또 우리 펜타닐 국경을 넘나들지 않도록 국방력을 이 국경선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주죠. 결국 맞관세 조치를 발표한 다음에 물밑 작업에 성공을 하죠. 그런 겁니다. 이유는요,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미국 측과 비슷하게 낮추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호관세니까 그러면 우리도 관세율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호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 무역 적자국이에요. 우리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나라예요. 관세 적용 예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도 합니다. 소통이죠. 일본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관세적인 대응도 하면서 물밑 작업을 같이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관세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중국이죠. 1기 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2018년에 미국이 관세를 높이 부과하니까 우리도 관세 올릴 거야. 그래? 그럼 우리 또 올려. 우리도 또 올리고요. 계속 서로 간에 관세끼리 맞대응하는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호명했습니까? 네,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했었죠. 맞관세 대응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맞관세 대응뿐만 아니라 몇몇 주요 강국들은 미국 기업을 아예 압박합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말이죠, 맞관세 대응도 하지만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예 제재 조치를 시사해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일부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해당된다, 그런 기업 목록에 포함시켜서 거래 자체를 차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이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까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국가들도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제한을 모색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강대강으로 큰 충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 기업을 제한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가 정말 강대강으로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강압 도구 ACI가 있는데요. 이 ACI는요, 소위 강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트럼프 1기 이후에 회원국에 대해서 경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국가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IT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압박할 수 있다. 우리는 반강압 도구가 있다. 그래서 유러피언 국가들이 공동 조치하겠다. 너네 우리 패싱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러우 전쟁 종식시키는 걸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빼놓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무시받고 있고, 똑같이 우리 동맹국인데 말이야, 우리 동맹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세계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만들겠죠. 그게 세계 경제를 더 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죠. 미국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확대하고, 미국 프로젝트에 오히려 참여하고, 스타게이트 같은 거, 또 미국 기업 투자 등을 통해서 트럼프의 자국 내 생산 및 고용 확대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바로 굴욕 외교를 펼친 일본이죠. 5년 연속 최대 대미 투자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대 대미 투자국입니다. 또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로 25% 이상 또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해 주세요. 이 외에도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요. 알래스카 LNG 가스관 투자도 하고요. AI 투자도 어필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필함으로써 우리는 제외시켜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노트북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IT 기업들의 미국 이전을 지원할 계획도 시사하고도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세 조치에 제외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는 미국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죠. 어떻게?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나라들에게 이 관세 조치를 단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린다면, 그럼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수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수입을 늘리면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EU, 일본, 베트남, 인도, 태국 이런 많은 나라들이 대미 무역 흑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 수입을 확대를 하고 흑자 규모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 초에 일본, 베트남, 대만이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한 바 있거든요. 예를 들면 LNG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 인도, EU, 태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대만, 인도, EU, 베트남은 군사장비를 또 수입하겠다. 베트남은 항공기를 수입하겠다. 또 첨단 기술 품목 베트남이 수입하겠다. 태국, 인도는 농산물도 수입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나간다면 수출량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무역 수지의 개선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관세를 매깁니까? 매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수입 확대를 통해서 대응하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세 전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국가들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주로 주요 강대국들이에요. 중국과 EU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서 29년 동안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을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미국과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을, 중간재 수출을 하고 그 중간재 수출을 통해서 중국에서 제조를 완성하고 완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그런 경로를 취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중국 수출액이 약 80%가 다 중간재인 거예요. 부품을 수출해서 제조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강대강으로 맞불을 붙인다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더 막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의 성장 동력도 주춤해진다. 글로벌 교역 규모도 주춤해진다.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또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관세 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더 이런 관세 보복 조치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대응책,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잘 이런 관세 전쟁의 폭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조치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중국 무역에 큰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다른 주요 신흥국 수출 대상국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중요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고,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더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셜 클럽에 참여하기를 또 희망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이 고정 댓글이죠. 댓글 중에 맨 위에 있어요. 고정 댓글 창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